금전 거래가 아니라 아까 가족 간의 이제 증여 관련해서 뭐 되게 많은 사례들이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적발이 많이 되는가요? 지금 편법 증여 쪽으로는 네. 우선은 안 그래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네. 국토부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그 11월 17일자로 네. 국토부에서 아파트 이상 고저가 거래, 근데 이게 직거래로 했다. 직거래. 그러면 네. 이거 전국 단위로 기획조사하겠다고 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 대상이 21년 1월부터 네. 그다음에 23년 6월까지. 그러니까 네. 23년 6월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22년 11월이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이동안에 아파트를 직거래한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직거래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이제 가족 간에 거래한 거다. 맞습니다. 직거래 거의 99%는 사실 가족 간의 거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가액을 아주 낮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저가 양수도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 맞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3번에 나눠서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약간은 지금 피바람이 불겠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가족 간의 거래 건수가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매매 건수가 원래 일반적인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5,000건에서 8,000건이 월에 발생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거의 1,000건도 발생하지 않는데 네. 그 거래 중에 그 가족 간의 거래 내역은 거의 유사하게 계속 갔다라고 하면은 그 포지셔닝이 엄청 커지는 거죠, 비율이. 그래서 그 포지셔닝이 너무 커져서 최근에는 거의 17%에 육박하니까 네.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족 간의 증여 계정이 아니라 일반 매매 건을 좀 말하는 거예요? 매매인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1억에 거래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건 22억. 계약서는 31억인데요? 네. 계약서를 22억으로 썼습니다. 근데 거기 시세가 32억. 시세가 31억. 네. 그러면은 굉장히 낮게 팔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느냐. 왜냐면 고저가 양수도로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의 뭐 5%,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 차이 나면 31억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같은 상황은. 네. 근데 뭐 22억으로 했다 그러면 네. 양도소득세 다시 신고하게 해서 추징받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증여세. 이 갭차가 9억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또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이제 이게 이제 시가는 너무 높으니까 3억 원 빼면은 6억 원 정도인데 네. 6억 원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거고, 근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죠? 이게 22억 줬다고 했는데 22억을 안 줬거나 돈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줬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주고 나서 다시 페이백 해준 경우. 어떤 식으로 티가 나겠네요. 계좌에서 돈을 막 빼서 근데 자녀가 갑자기 돈이 뭐 늘어난다거나 갑자기 외제차를 샀다거나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정황이 좀 포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12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저가 양수도 하더라도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12억 원이 이게 알고 보니까 고저가 양수도, 그러니까 양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 줬는데 다시 페이백 하면 이거 결국은 돈 유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상으로 보거든요. 12억 원의 증여세가 나오면 이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제하고 계산을 했을 때 3억 원입니다. 그럼 자녀가 3억 원을 내야 되는데 3억 원만 내지 않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가산세가 대부분 30% 붙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3억 9천을 증여세로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잡을 겁니다. 분명. 그러니까 매매 금액을 주지 않았거나 주고 나서 다시 줬거나. 그 경우가 꽤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말씀을 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절대 주면 안 돼. 이건 진짜 싸게 판 거다. 네. 돈을 다시 절대 주시면 안 된다. 근데 부모 마음이 또 꼭 주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끔 그러신 분들이 이번에 조사 때 이제 아주 위험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세무조사가 이제 펼쳐질 거고. 이게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조사한 다음에 케이스 적발되면 국세청으로 이관할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안심해도 되는 분들은 30억 하던 거를 30억에 팔았어.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반 매매하는 것처럼 다 하고 돈도 다 주고 받았어. 그분들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래는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거래이기 때문에 네. 포착되더라도 소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자녀가 이 구매력에 대한 그게 원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30억짜리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30억을 정상적으로 증여를 해. 신고 다 하고.
그 돈 가지고 돈을 주고 나가 팔고. 그럼 또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거래 비용이 생기니까, 왜냐면 네. 30억에 대한 증여세가 엄청날 겁니다. 크긴 크죠. 그게 너무 커서 그러면은 30억짜리 못 살 겁니다. 그건 그렇죠. 네, 30억에 대한 증여세 자체가 거의 이제 10억 단위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정상적으로 진짜 만약에 30억짜리를 아들한테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라고 한다라면 이제 첫 번째로는 저가 양수도를 딱 법에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저가 양수도는 첫 번째로 자녀가 경제력이 없으면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 네, 차라리 그럴 네. 거면 부담부 증여를 해주세요. 아, 그때는 부담부 증여가 네. 낫겠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버님이 만약에 네. 그러면 이제 가액이 너무 높긴 하지만 30억인데 그러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억이라고.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주 낮게 나오실 거예요. 네. 그냥 비과세를 받으실 테니까. 네. 그리고 10억 원에 대해서 자녀가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물론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도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 네. 거의 이제 그 4억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증여세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거든요. 아. 그럼 물건 담보 잡고 네. 천천히 5번 쪼개서 자녀가 자기 돈 모아서 이제 연부연납으로 어떻게든 그걸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차라리 의심을 안 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재원이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재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런 큰 금액을 움직이는데, 이런 큰 자산을 움직이는데, 이 거래 비용이 1원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거래 금액이 발생하는지는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네. 이 가격을 매겨보고, 아, 세액이 이 정도 펼쳐지는구나. 네. 그러면 자녀가 이런 자력이 됐을 때 그런 걸 진행해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이제 거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법인 투자도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뭐 가족들한테 일반 매매로 한다거나 했을 때 이 관계도 특수 관계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이사의 가족들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특수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법인 네. 간의 직거래도 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득세랑 법인세 탈루도 살펴보겠다. 왜냐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개인 사업자로 계속 부동산을 사고 파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거든요. 그분. 네. 그럼 그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으로 거래를 했는가 아.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하실 때 그러면 결국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그렇죠. 그럼 부담이 되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유사매매가 뭐 그 동네에 이제 10억이다. 근데 요즘 이게 계속 뭐 갑자기 한 7억에 최근에 지난달에 거래됐었다. 맞아요. 그럼 이걸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래를 쓰기는 상당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거래가 직거래다. 그렇죠. 라고 하면 이걸 과연 시세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네. 고민이 오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를 권해드려요. 아, 이런 유사매매는 변수가 이렇게 생기실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네. 나랑 같은 면적이면서, 그러니까 5% 이내의 면적이면서 네. 5% 이내의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안 나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어도 1층과 15층은 그 공동주택 가격 5% 이상 차이가 나서 이걸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거래가 10억이 됐다. 네. 그러면은 그걸 쓸 것인가? 근데 나는 이게 자녀가 자력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어. 근데 네. 이런 부동산의 약간의 이제 하락장의 느낌일 때는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다음 시세가 어떤 게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내 부동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받아라. 이 10억 원의 거래가 로열층의 거래일 수도 있는데 내 거는 1층이고 저 구석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뭐 8억 5천, 9억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내 물건에 대해서 딱 고정해서 딱 가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터치가 없어요. 아, 근데 유사매매는 변동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 걸 쓰거든요. 네네네. 10억 원짜리가 6개월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증여세 신고를 10억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잖아요. 네. 나 증여세 신고했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나왔지만 갑자기 틱 하고 올라올 수가 있죠. 아하. 그걸 뒤늦게 높게.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그러면 아.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런 변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왜냐면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7억 원짜리 직거래 갑자기 떠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날짜에. 네. 그럼 벙 쪄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유사매매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감정평가 비용이 뭐 높거나 그러진 않나요?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제가 이제 많이 의뢰를 해보니까 네.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하다는 네, 거니까. 근데 이제 세금의 변동폭을 네. 안정성으로 가져가고 네. 내 거 자산 가치를 해서 좀 더 가치를 낮춰버리면 오히려 더 뭐랄까 세금을 더 컨트롤할 수가 있죠. 더 낮은 가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왜냐면 계속 부동산이 네, 더 떨어질 네. 수도 있는데 마지막 거래는 막 6개월 전이니까 지금부터 6개월 전에 시세는 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감정평가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나마 뭐 그 단지의 거래가 좀 많았고 인접한 단지도 비슷한 것들이 다 그 가격에 거래가 좀 많이 됐고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나마 유사매매를 쓰는 건데. 그래도 근데, 확실한 건 이거네요. 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지금 거래가 없죠. 네, 제가 유사매매를 떼봐도 없어요. 맞아요. 막 1년 전에 있는 거가 가끔 하나 있는데 그 가격이 과연 시세일 것인가, 시가일 것인가는 정말 의문인 거죠. 네, 지금은 진짜 그렇겠네요. 6개월 내에 가격이 아예 없습니다. 없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단지마다. 편법 증여에서 또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후 관리, 채무 사후 관리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고저가 양수도도 마찬가지인데, 네. 부담부 증여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는 이제 시가 10억 원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근저당이나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서 6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시가 10억 원으로 증여를 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증여세 세부담은 받는 수증자인 자녀가 내거든요. 근데 6억 원의 채무를 끼고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해주면 채무 6억 원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증여자, 즉 양도자인 부모님이 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세부담을 대신해 주니까 자녀는 세부담을 좀 덜 수가 있죠. 그럼 자녀분들은 대부분 자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리고 4억 원, 나머지 부분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증여세 나오는 내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고 나서 이 6억 원을 부모님이 몰래 갚아주시는 거예요. 6억 원? 네, 그 채무를 승계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갚아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세가 끼고 갔는데 전세자가 나갈 때 그 돈을 부모님이 대준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세무서에서 매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고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채무 사후 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네. 사람 나갔을 때 6억 원을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있다. 근데 자녀분은 그동안에 최근에 5년간 소득이 3억도 안 된다. 네. 그 6억 원을 어떻게 갚았을까? 그러면 타고 올라가면 다 부모님이 그때 부담부 증여 끝나고 나서 한 1,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네.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쓱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아. 아니면 근저당, 은행에 있는 거를 대신 변제해 준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발생하는데 채무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게 대신 6억 원을 갚아줘 버리면 예전에 줬을 때부터 이미 증여세다라고 해서 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다시 추징돼 버리는 거죠. 완전 빌미를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채무 사후 관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요, 이게. 야, 그러면은 그 능력이 안 되면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중에 팔아버리는 게 최선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형태를 차라리 유지하시는 게 낫죠. 유지. 네. 네. 차라리 유지하고 양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차익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걸 뭐 전세를 이제 반전세로 바꾼다거나 월세로 바꾸면 갑자기 일시적으로 그 자금을 확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 자금을 뭐 부모님한테 그때 와서 뭐 차용증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너무 형태가 좀 속보이는 형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금 증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증여의 플롯인데 네. 증여는 호흡이 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년 주기, 네. 10년 주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를 하면 합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를 또 못 쓰죠, 결국. 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바삐 증여를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애들이 엄청 어릴 때도요? 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줘라. 근데 그러면 이제 다 이 보시는 분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이거 조부모가 손주한테 주셔야 돼요. 왜냐면 경제적 능력은 사실은 우리 세대보다는 조부모 세대가 더 많아요. 근데 조부모 세대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 많으시면 제가 엊그저께 상담하셨던 분도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셨어요. 네네.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근데 그분은 이제 임대소득이랑 연금이랑 받으면 월 1,000만 원 정도 유동성이 매번 생기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천마다요. 그냥 500만 원씩 국가에다가 지금 세금 모아두시고 계신 거다. 왜냐면 세율이 50% 구간이니까 상속이 발생하면 500만 원 세금이거든요. 맞네요.
근데 나이 드시면 소비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나이 드시고 막 돈을 막 흥청망청 안 쓰세요. 네. 오히려 더 검소해지시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싹 쌓여요. 막 정기금을 드세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 입장에서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반이 세금이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정기예금보다 더 값진 거는 손주한테 증여한 거일 수도 있다. 왜냐면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좀 줘라, 2천만 원. 왜냐면 미성년자 직계 비속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0살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10살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 이렇게 주면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크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물가상승률 4% 정도 반영해서 계속 줬을 때마다 정기예금 그냥 30년간 들었다 그러면 이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2억 3, 4천.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할 때 평균 비용이 2억 3, 4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32살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의 세팅을 좀 맞춰가라. 근데 여유가 더 되시는 분들은 저는 또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10년마다 주지 마시고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많이 줘버려라. 그리고 그걸로 건물 사가지고 그냥 유동성 확보를 계속 간다거나 아니면 성년이 됐을 때 큰 자금을 차라리 한 번에 줘라. 한 번에 증여세를 많이 내더라도. 그것도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 가치가 계속 우상향 될 거라고 보면은 항상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제일 싸다. 네. 물론 이제 이런 하락장일 때도 그런 걸 생각하셔서 자산가분들은 증여를 많이 하세요.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가슴은 아프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차라리 증여세 싸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이제 여유의 차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금 증여는 조금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게 덜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건물을 증여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미성년자들 어린아이한테 하기에는. 미성년자는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증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약간 성년 되고 나서 좀 세팅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증여할 때 이제 항상 놓치시는 게 그겁니다. 10년 이내에 합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증여하실 때 이걸 많이 까먹으세요. 내가 언제 증여했는지 모르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을 기억을 못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선은 증여 예전에 신고하셨던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10년 전 거를. 그러면 날짜가 찍히니까 그 10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시면은 가까운 세무서 가시면 다 나옵니다. 내용. 아니면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서를 스캔 복사하셔서 문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럼 날짜만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10년이란 날짜는 사실 쉽게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집문서 같이 모아놓으시는 것에 증여세 신고서 같이 모아놓으시면 10년이란 기간을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야기 딱 듣고 나니까 아버지가 부자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걸 어차피 아들한테 왔다가 오면은 세금 계속 내야 되잖아요. 한 번만에 팍 오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속세 쪽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상속세 통계에 80세 이상 상속인 비율이 53%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엄청 나이 드시고 돌아가세요. 수명이 엄청 길어지셨어요. 그리고 70대까지 포함하면은 78%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상속인들 나이가 대부분 60대입니다. 50대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한테 증여를 일찍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자녀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 있어요. 자기들이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나 죽으면 다 알아서 가져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네. 그분들이 자녀가 예를 들어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가 이미 50대잖아요. 50대에 사업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력이 있거나 열정이 있을 나이 때는 20, 30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너가 창업을 하든 아니면 뭐를 일구든 하다못해 결혼을 생각을 하게끔 한다거나 그런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마중물이 좀 필요한데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을 하고 있으니 그 50대 때 상속을 받더라도 이분도 소비력도 없으세요. 5, 60대도. 그러면 이 돈 계속 모으다가 또 가요. 그렇네요. 그러면 또 자녀가 또 50대 상속 받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세금만 계속 내는 거예요. 야, 여기 피디님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 부모님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죠. 좋네. 부모님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 네, 부모님들 세대는 이거 보시면 또 저 자식이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자녀분들, 왜냐면 저도 이제 아직은 30대인데,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 힘들어 하세요.
뭐 명문대 나온다고 요즘 인생이 뭐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아둥바둥 살고 있어서 저는 진짜 하다못해 결혼 비용이라도 마중물 좀 세팅을 해주시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경제교육도 하게끔 하고, 이게 이렇게 대표님처럼 좋은 채널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게끔 하는 게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미술이다. 하지만 이제 자산가분들은 항상 자녀한테 그래요. 그럼 너 미술해. 하지만 부동산 주식은 공부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제 마인드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증여도 하나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자산이 있으면 경제 공부를 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상 투자가 아니라 5천만 원 증여받고 야 너가 투자해봐. 아니,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접근을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면 우선은 주식을 사주고 그래프 보면서 가슴도 아파 봐야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너무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 제 오늘 영상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